자, 오늘 우리 새해 어떻게 보면 첫 우잘사 패널 손님으로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귀한 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니 오늘 의상을 상당히 눈에 띄는 예. 신경을 좀 썼는데요. 예, 예. 또 특히 이제 이영풍 그 방송 이영풍 TV 우잘사 방송 2026년 사실상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산뜻하게 초록색으로 피어나라라는 예. 뜻으로 초록색 자켓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 댓글에 시청자님들이 와 대진숙이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되게 좋아하시죠. 왜냐하니까 지난 그 가을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걸로 지금 뭐 경찰이 소위 말해서 제가 조금 약간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잡아가려고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이런 완전히 망신을 당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그 부실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기관인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제가 당해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뭐 소위 경찰공화국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은 이것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백주대낮에 그것도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갈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원인 자체가 이재명에게 밑보이면 당신도 잡아갈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잡혀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리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국민의 주권 국가가 아니라 이재명 주권 국가라는 것을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 됐죠. 아 여기 이제 수감 열사 대진숙 위원장님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그 보면 센스 있는 분들이 아마 젊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젊은 분들이 참 말을 예, 예. 단어를 잘 만들어요. 상징적으로. 갓진숙도 나왔습니다. 갓진숙.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우리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은 정권 바뀌고 나서 아니 그 저 농림수산위원장인가요? 농림부 장관. 농림부 장관. 아니 농림부 장관처럼 좀 이렇게 좀 이재명 정권에 좀 잘 보이고 좀 이렇게 하셔서 그냥 그 임기 다 채우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좀 후회될 때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니었겠죠. 근데 언론이 뭡니까? 지금 이영풍 대표가 진행하는 이 유튜브 채널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임기를 채우자고 전 한편에서는 제가 또 뭐 말을 잘 들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면 임기 채우는 거 플러스 임기가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연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30년 넘게 언론에 있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은 해야겠죠. 임기가 당장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 바른 말을 해야겠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정권이나 조직이나 그러니까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에 대해서 약간 그 미안한 심정 또 애절한 심정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뭐 지금 괜찮습니까? 괜찮고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참 감사한 마음이고 저는 제가 할 역할은 그 자리에서 다 했다. 물론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많았지만 아시는 대로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다고 이틀째 그러니까 제가 7월 31일에 취임을 했다고 하면 8월 1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8월 2일에 본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여러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주당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진숙이 직무에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요즘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로 그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면 저만 탄핵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김태규 부위원장을 제가 뭐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 훌륭하게 업무를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만약에 2인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불법적인 소위 위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했다고 하면 김태규 부위원장도 탄핵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인 체제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소위 2인 체제, 불법적인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를 불법적으로 선임했다고 하면 이진숙, 김태규 다 탄핵했어야죠. 그렇죠. 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야죠. 근데 저만 드러낸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이 논리적으로도 틀렸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태규는 왜? 김태규는 그러면 불법적인 그들 주장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나? 말도 안 되는 탄핵이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그 민주당 과방위안에 있는 저 위원들 또는 민주당 세력이 소위 말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을 쫓아내야만 민주당 MBC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체제를 지킬 수 있고 또는 민노총 출신의 사장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7월 31일 취임을 해서 부위원장과 함께 이거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2인 체제 2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 단독으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저는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보는데 왜 5인 재적 중에서 2명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재적위원이 5인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비토를 해서 민주당이 국회 추천목 3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재적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적 2명 중에서 전원이 참석해서 2명 찬성 아래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떤 다수니까 압도적 다수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그 결과 제가 이제 만약에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공영방송 이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때 임명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그러니까 그 MBC의 대주주죠. 예. 박문진 이사장이 아직까지 지금도 이사장이죠. 예, 아직까지 이사장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그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친민노총 이사진, 친민노총 MBC 경영진들이 그대로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탄핵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좌파 진영이 보면 MBC가 문화전쟁의 진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제가 어느 강연에서 노영방송 막지 못하면 노영민국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MBC가 했던 그 보도 행태들을 보면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방송, 진실을 추구하는 공정방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정권에 이바지하는 뭐 기관방송이라는 얘기도 듣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난리맨입니다. 그리고 이 땡땡 하면서 그 대통령이 저는 그 사담이라고 보거든요. 김성한 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그 회의장에서 국제회의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세 명이서 나눴던 그 박진과 김성한 그 두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뭐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원래 원문에는 없었던 국회라는 그렇죠. 갈로치고. 예, 단어까지 관로 안에 집어넣어서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왜곡 조작 보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짜 뉴스. 예. 근데 이제 그 민노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 전쟁의 진집 민노총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MBC가 이재명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반중 시위 관련해서 논평이라고 할까 그 코멘트를 하면서 깽판이라는 단어 이게 비속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속어죠.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예. 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에 대해서 정말 참 그 모멸감을 줄 정도의 그런 식의 전 진짜 그 직장 내 갑질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 예, 댓글에 보니까. 그런 식의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만약에 뭐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그 비판적인 논조의 보도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가서 민노총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니 왜 언론사 노조가 전 노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복지, 임금 관련해서 당연히 노조가 어느 기업이든 뭐 작으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노조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니 그 언론사가 왜 상급기관으로 언론사 노조가 왜 상급기관으로 민노총을 둡니까? 그리고 아시는 대로 민노총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성모 씨라는 사람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15년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민노총 전직 민노총 조직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의 충성 서약 편지, 그러니까요. 뭐 영원히 뭐 계속될 뭐 김일성이 어쩌고 저쩌고 3대 이 세습 체제에 대해서도 칭송을 하면서 그런 그 충성 편지를 보내는 게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근데 웬만한 집단 같으면 그런 것이 뭐 이석기 통진당도 해체가 됐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죠. 어느 특정 진영에는 일종의 자매결연 비슷하게 이게 제휴가 맺어져서 전혀 이 집단을 해체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노총 좋아요. 스스로 회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00만이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공정방송을 그들이 주장한 대로 공정하게 진실을 보도를 해야 될 그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왜 상급기관 노조로 상급기관으로 민노총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민노총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직강령 4번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는 희한한 강령을 두고 있어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보도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주죠. 그러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고 할 때 민노총이 주장하는 민노총이 강령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은 어떤 정치 세력인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제휴도 여러 차례 정책협약식. 선거 과정에서 그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제가 그래서 언론 노조 위원장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왜 당신들은 언론사 노조가 상급 기관으로 민노총을 두고 있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신네들 주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또 상업 권력, 예를 들면 뭐 재벌들로부터의 독립, 뭐 재벌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엄청나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주창을 하는데 민노총은 지금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권력입니다. 권력기관입니다. 권력이죠. 이 노동 그것도 특정 진영, 특정 정치 세력과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두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아직까지 참 한편에서는 어이가 없는데 어떤 답변을 하냐 하면 예. 자기네들이 데일리 그 매일매일 보도를 할 때 민노총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뭐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데일리로 매일매일 큐시트를 보면서 뉴스 순서표를 보면서 이건 넣고 이건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없겠죠. 예. 그러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제휴 관계를 갖고 있는지 다 아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아무런 지휘 관계도 없고 협력 관계도 없고 제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왜 노조비를 왜 민노총에다 갖다 주죠? 그거야말로 배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제휴도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왜 민노총에다가 노조 회비를 갖다 줍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뭐 MBC나 JTBC 등등 이제 뭐 이 좌파 성향을 띠는 언론 매체가 사실 지금 환율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윤석열 정부 때 1,400원 되니까 이거 뭐 외환위기 온다 그래가지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금 그런 보도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진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는 거죠. 언론이 사실은 빨간 안경을 써서도 안 되고 언론이라면 파란 안경을 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가? 지금은 사실 그 환율이 아마 대한민국 경제의 그 앞날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얼마 전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게 뭐 정부가 뭐 국민연금 통해서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뭐 사실 그 개입을 한 것도 맞죠. 등락폭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엄청나게 등락폭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 되는데 보면은 특정 방송들은 보면 이 정권이 잘하고 있다. 뭐 아주 평온한 경제가 예.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그런데 이제 보면 언론이라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보면 이제 뭐 제가 농어촌 지역에 사는 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뭐 KBS든 아니면 MBC든 이 방송이라는 거는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던 방송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특정 방송을 켜놓으면 자꾸만 이제 그게 우리 머릿속으로 알게 모르게 주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잘하고 있다. 주가 5천 간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최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말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지금 미 국무부가요. 네. 주말 사이에 그 어떤 성명을 냈냐면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연말에 통과시킨 그러니까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이거 상당히 저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뭐 예를 들자면 이건 뭐 MBC, JTBC, 뭐 조선일보 할 것 없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뭐 유튜버들도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좌파 매체들이 그동안 뭐 이재명 정권 뭐 이런 좀 흠집내기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다가 이거 당장 돌아온 게 결국은 정보통신망법이고 이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언론 자유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이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법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통과시키고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문화전쟁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잘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기관장으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삶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법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그 법이라는 것을 입법 활동 자체를 굉장히 뭐 제가 받은 인상은 그렇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보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이거든요. 193대 107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토의나 수기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상임위원회에 불려나가 가지고 이제 참 그들을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어요. 저는 한마디로 그 동물농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더 평등하다. 자기들이 더 평등한 동물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제가 더 평등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193석을 가지고 있는 그 다수당의 횡포를 제가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근데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렇게 통과시켜서 되나?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샜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가 옳다 틀리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하자면 IT 기업의 그 태동지, 그렇죠. 발원지라고 할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 페이스북을 뭐 하는 네. 그 메타, 구글 또 그 넷플릭스 등등 네. 온갖 그 IT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네. 태동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그 기업들을 산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통상 보면은 규제보다는 지능입니다. 그렇죠. 예. 반면 이런 그 IT 기술을 소비하는 유럽에서는 자기네들 유럽에서 하는 기업들이 아니니까 지능보다는 규제 규제 쪽이에요. 쪽이죠. 그래서 DSA라는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데 예. 다시 이제 돌아가서 미국으로 봐서는 사실 이 기업들이 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뭐 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면 손해액의 5배까지 할 수 있고 뭐 최고 10억까지. 그러면 정말 이 대표 같은 경우도 말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더 신경을 쓰게 되겠습니까? 입을 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까지는 또 상관이 없는데 주로 이제 이걸 가지고 걸어 뭐 넘긴다 그럴까요? 이거 딴지를 거는 거는 보면 주로 지금 현재 집권 세력. 집권하고 있는 이 집권 세력들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 이 IT 기업들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네트워크 액트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방해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사람들이 일단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들의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언론 자유 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뭐 출근하는 대통령 뒤통수 대놓고 삼선 슬리퍼 신고 나와서 큰 소리 치던 그 언론인들이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이나 이제 곧 닥쳐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참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방통위원장이란 자리가 장관급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도 고향은 성주군이지만은 대구에서 이렇게 오래 사셨게 하기 때문에 정통 영남 출신인데 아니 영남 출신에 장관급 자리 하셨고 이러면 이혜원처럼 이렇게 좀 부르면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좀 출세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계세요? 아까 참 그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날 그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어색한 표정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다들 뭐 좀 제 기억에 이거 뭐 또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 다들 좀 어색한데 웃으면서 하죠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분위기를 풀더라고요. 풀고 이제 그 끝마치고 난 다음에 쭉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그 장관
본인이 지명한 장관들이 그때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뭐 한 3, 4주 지나야지 임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그 장관들이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는데 쭉 돌아가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저한테도 상당히 반갑게 네,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뭐 저도 어떻든 뭐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또 제 생각에 수갑을 채울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제가 이재명에 부응하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뭐 차라리 또 입을 다물고 있었다거나 순응하거나 했으면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정말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3특검 보십시오. 제가 그 특검 논의하는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그 3특검은 있을 수 없는 특검이고 우선은 제1야당 그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그런 특검인데 어떻게 그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보면 김건희 특검, 그 민중기 특검에서 드러났듯이 아니 본인이 소위 그 피의자하고 같은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동 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고발은 당했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코미디입니다. 근데 그런 특검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입국 다물고 안 할 수가 없죠. 예. 예. 지금 보면은 최근에 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뭐 권오을 보훈부 장관 임명, 또 뭐 그 이후에 뭐 주로 영남 출신 중에 국회의원을 했거나 뭐 장관급 자리를 한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입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하나씩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좀 고분고분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이랬으면 영입 리스트 1순위로 갔을 텐데 좀 이런 이해운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뭐 좋더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본인이 정말 그 정책적인 소신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그런 그 정책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기조. 지금 뭐 돈을 엄청나게 풀지 않습니까? 돈을 푸는 것과 관세 협상 이것이 지금 달러 환율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과연 그런 정부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제가 뭐 그 이미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초를 뿌리고 싶은 재를 뿌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정권에 걸맞는 그런 정책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데리고 간 것이고 그래서 겉으로 선전 효과는 저는 참 탁월하다고 봅니다. 뭐 소위 그 포용 통합 그런 목적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전 국민에게 이 진영을 막론하고 충격을 줬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드러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될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에 아마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자꾸 제기가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현직 기자 시절에 종군 특파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종군 특파원 할 때도 솔직히 그 종군 특파원 가면 그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또 때로는 그 납치되기도 하고 또 서방 기자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총을 맞아서 숨지기도 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많았는데 굳이 거기까지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참 그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떻든 저는 중동 문제에 일찌감치서부터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보면 그 중동 문제는 미국 안보 외교의 아마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또 공부를 한 것을
현장에서 제가 그 취재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까지 가게 됐는데 특히 이제 2003년 전쟁 때는 저희 애가 4살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정신 나갔다는 얘기도 참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는 그 호텔 방에서 뭐 소위 AP, 로이터, UPI 이런 그 통신의 기사 현장에서 보내온 그 기사를 받아서 그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뺏기고 뭐 사실 뺏기는 거죠. 그걸 축약해서 보도하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암만하고 이라크 바그다드하고 970km 한 뭐 1000k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1000km 차를 타고 다시 들어가서 현장을 지켰습니다. 저 사실 그 지역이 여성 그 취재진들이 그 근무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는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위험하고 아주 두려운 심정이었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은 변하신 게 없네요. 위험을 무릅쓰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뭐 봐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저도 당연히 두렵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살 된 그 딸을 두고 국경을 이제 새벽에 넘는데 그때는 정말 그 애 얼굴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크면 엄마를 이해를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당연히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떤지 또 1991년 걸프전 때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폭우처럼 공습이 폭탄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느 위치에 뭐 아무리 안전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공습이 있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현장을 지켰던 것이 저로서는 정말 자랑스럽고 또 그런 현장 취재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특정 진영의 대한민국 뭐 지금으로 치면 이재명 주권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 국가가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자유를 지키시다가 이제 좀 대한민국 지키시는 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정치판 보시면은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뭐 정치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한국 정치판 어떻게 보세요?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혼란의 원인은 저는 민주당이 그 다수당의 횡포, 다수 독재라고 하기도 하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주의는 수기와 절차 그리고 이제 그 충분한 수기와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 원리로 가는데 지금은 앞부분은 생략되고요. 그냥 마지막에 다수결 땅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이 수가 많다고 정의가 돼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수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기도 없고 절차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탄핵도 당해봤고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보니까 탄핵 절차를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뭐 당연히 100명도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탄핵 제가 기억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9번째 탄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윤 정부 때 28건 대통령 이전에 28건의 탄핵 소추가 발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3년 정부 3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2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줄탄핵이죠. 줄탄핵.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이제 뭐 제가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 탄핵을 한 거는 뭐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기관장으로 앉혔는데 저를 이제 잘라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해임한 것은 나중 뭐 해임까지 하지만 해임한 것은 아니지만 예. 또 해임이 수정할게요. 자동 면직. 예. 예, 근데 잘라냈지만 이게 이제 직무 정지로 인해서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이진숙 당신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서 방송통신 정책을 이행을 해. 이렇게 이제 맡겼는데 이 사람을 탄핵이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잘라냈잖아요. 뭐 이창수 검사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잘라냈잖아요. 그렇죠. 탄핵이라는 것은 이게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직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건 대통령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 뭐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의 장,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권한이 인사권과 예산권인데 물론 이제 예산은 정부에서 짜서 국회를 거쳐가지고 오는 거지만 근데 국회가 또 역시 다수당의 횡포로 검찰에 대한 특활비 또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 다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예산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또 겪어봤습니다. 저도 소위 뭐 방송통신위원장의 특활비라고 뭐 특활비가 뭐 이제 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 비서실 운영비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자동차 기름 넣는 것도 제가 제 비용으로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관용차. 네. 관용차도. 네네. 아. 비서실 운영비 제가 다 냈습니다. 제가 물러날 때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인데 그렇죠. 당신네들은 월급만 받고 뭐 기본적인 일만 하고 일을 하지 마. 추가적인 일을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인사권과 예산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인정하지 못하겠어 않는다, 이 말이죠. 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혼란의 root cause,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다수 독재, 다수 횡포를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민주당에 민주는 없다고, 민주주의는 없다고. 아니, 그 상임위원회 가면 토론 좀 하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들죠. 민주당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토론 종결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위원장들이 나가서 그러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의회 폭주죠, 한마디로.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 지방선거 뭐 재보궐선거 이런 게 5개월 안에 펼쳐질 텐데 여기 한번 출전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지금 기관장을 법을 바꿔가지고 기관을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된 기관입니다. 예. 17년 된 기관인데 뭐 아시다시피 저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를 잘라내야지 이재명 언론 장악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5명이잖아요. 5명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이진숙, 김태규 남아 있었죠.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제 그 사임을 하고 저 혼자 남아 있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2명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1명 그렇죠. 임명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진숙과 그 민주당 상임위원 1명, 그다음에 3명은 국회 3명은 또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 즉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진숙과 국민의힘 추천, 국민의힘 사람이 3명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속한 당, 즉 여당에서 1명 추천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사퇴를 안 하면 소위 국민의힘 성향의
상임위원이 3명, 민주당 성향 상임위원이 2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안 물러나면 무조건 이 구도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날려야 돼요. 날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퇴를 했다면 대통령 목 2명에다가 민주당 쪽 그 국회 추천 1명에서 3대 2로 민주당 3, 국민의힘 2 이렇게 됐겠죠. 근데 제가 안 물러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악귀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한테 아시는 대로 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이 뭐 휴가 신청을 세상에 휴가 신청했다고 언론사에 공지하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뭐 갈 생각도 없었지만 맞습니다. 예. 휴가가 어쩌네. 그다음에 뭐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뭐 저는 계속해서 상임위원 추천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달라고 요구를 그렇죠. 하는 판에 하면 뭐 물러나라. 네. 이제 온갖 압박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뭐 경찰 고발 뭐 감사원 고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민주당 참 진짜 그런 말이 진짜 꼼수는 뭐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꼼수 대마왕들입니다. 아, 그러면 법 바꾸면 되잖아. 우리가 193석인데 법 바꾸면 되잖아. 법 바꿔서 기간 없애. 근데 기간 없애는데 그래도 좀 핑계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름 좀 바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 3글자 넣고 이진숙 3글자 빼고 예. 이게 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서 30명 정근시키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이게 뭐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 그건 다 헛소리고요. 그렇게 이제 17년 된 기관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대 2 그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기관 없애고 새 기관 만들고 그 부칙에다가 정무직은 뭐 승계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승계되고 정무직은 누구? 이진숙 1명 이렇게 해서 없앴잖아요. 근데 표적으로 예, 표적 입법이고 이진숙 축출법이죠. 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헌법재판소에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저 계속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1세기 대명천지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진짜 참 선진국 문 앞에 온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헌적인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 뭐 가처분 신청을 제가 10월 1일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월 10일이 되면 100일 채웁니다. 뭐 100일 잔치 참 할 모양인지 가처분은 말이죠.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통상 가처분 넣으면 며칠 안에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통상은 짧으면 일주일에 나오고 권태선 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경우에도 2, 3주 안에 나왔던 걸로 예, 기억하거든. 거의 한 달 안에 다 내줍니다. 예.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헌법이잖아요. 헌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라의 법의 기틀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 눈 막고 귀 막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저 그냥 꽁꽁 묶어두고 저의 가처분 정말 언제 결정 내리실 겁니까? 헌법재판관님들.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특정 진영에 편향돼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그렇죠. 있는데 입법 연구에도 많고. 아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치 심판을 하려고 하면 뭐하러 존재하느냐.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대법원까지만 있고 헌법재판소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제 가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뭐 각하를 하든 기각을 하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처분을 내려줘야지. 이진숙 잘 잘라냈다. 민주당 합헌적으로 한 거다. 그렇게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아니면 저의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하시든지 하세요. 말을 하세요. 그럼 이 가처분 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대내외 활동 계획은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지금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할 일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이재명 정부의 각종 제가 생각하기에 위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영풍 대표처럼 말로 알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탄핵도 겪었고 또 17년 된 기관을 없애서 자동 면직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상 해임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강연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지금 그 언론 보도 보면은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뭐 저 대구 지역의 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또는 뭐 국회의원으로 이 선출이 되어서 좀 상임위 들어가서 좀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대구 지역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여론조사 하는데 그 당사자가 되어서 뭐 이렇게 몇 % 나온다 뭐 인기도 굉장히 있으시던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제가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이 횡포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무도한 정권은 당연히 이 무도한 정권의 그 불법성, 위법성,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일기장에 적어놓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게 뭐 꼭 진짜 대구 경북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정치권에서 이번에 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또는 뭐 재보궐선거나 한번 출마를 좀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의나 뭐 이런 뭐 그런 권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가 이걸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에 주력하고 있고요. 예. 헌법재판관님들 정말 이 방송 좀 보시고 무책임하게 그냥 뭐 흔히 그 시쳇말로 뭉갠다고 하죠. 그렇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헌법재판관들 아닙니까?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어디 가시면은 명함 내놓으시면서 헌법재판관이라고 하시잖아요. 심판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한테 걸리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정치권에 보면은 우리 뭐 이 너무 극단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중도를 뭐 많이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중도 파리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보세요?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이제 뭐 참 한자로 하면 이제 가운데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영어로는 independent. 그리고 이제 또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어느 쪽이 잘하나 보자, 또 어느 쪽이 이기나 보자, 이기나 보자. 라고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대로 그 밴드웨건 효과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면 이제 참 이 뭐 빵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뭐 빵집이든 아니면 국수집이든 요즘 보니까 정말 그 특히 젊은 사람들 줄 서가지고 이제 그 1시간 2시간씩 기다렸다가 그 자리 테이블 하나 얻어가지고 맞아요. 식사하는 그런 정말 풍경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또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소문 듣고 갔다가 줄 서서 기다리면 딴 집을 다른 그렇죠. 집을 가거든요. 그런데 줄 서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기다렸다가 반드시 그 집에서 이제 먹어보겠다. 식사를 하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것은 이제 모범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정당이 더 좋은 정책을 내느냐, 뭐 그런 거를 살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국수집 얘기를 했지만 사람 많이 몰리는데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중도의 성격, 뭐 이전에 그 안철수 대표가 뭐 극중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저는 중도는 없다고 봅니다. 중도는 그래서 없다. 어떻게든 이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까? 그게 뭐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실을 보여주고 그걸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중도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그 지점에서 굉장히 오해도 사고 또는 응원도 받고 하거든요.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뭐 정치 오래 했다는 원로 정치 선배들로부터 아니 너무 한쪽에 목소리 큰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뭐 중도 외연 확장해야 된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을 보고 정치하면 된다. 선거를 보고 정치하면은 지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점에서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최근에 보면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100만, 110만, 100만은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의 숫자가 좀 더 늘었네요. 늘었고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면에서 참 다행스럽게 당원의 힘, 청년의 힘, 청년들이 많이 가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가 대구에 강연 가서도 제가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한 거지만 예전에는 보면 국민의힘 하면 소위 그 꼰대 정당, 할배당,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당이 바로 국민의힘인데 청년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직접 제가 목도를 해서 이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제 당원 정당, 당원의 힘, 청년의 힘이 되는 것인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원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에서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물론 보이지 않는 데서라는 것은 이런 그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 내지는 마이크 앞이 아니라 지금 어떻든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마이크 앞이나 카메라 앞에서는 이제 격려를 해주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제 뭐 충원 고언을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뭐 카메라나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고 보여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사과해라 마라 그런 그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또 이영풍 TV를 보는 시청자나 또 다른 시청자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인데 제가 이제 겪은 것이 아마 그게 2009년 무렵이 아닐까 싶은데 WBC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 정권 2학기인데 어떤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으로 본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사실 정권 2학기에는 소위 대통령 당선자한테 힘이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바마가 박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오바마한테 이제 오바마가 조금 더 주목받는 식으로 이제 행사가 흘러가려고 이제 하니까 오바마가 딱 하는 얘기가 이제 WBC가 그때 있었죠. 현직 대통령. There is only one standing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하나다.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끄시고 지금 WBC 대통령 계시니까 이분을 예우하시고 이분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하나다. 한 사람이다. 저 그게 진짜 제 귀에 꽂혔어요. 웬만하면 뭐 또 좀 폼도 잡고 하고 싶을 텐데 자기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잘 되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알고
본인이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가지는 대통령 자리에 직에 주어지는 그 권한을 자기가 행사를 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 당대표는 하나다. 힘을 실어줘야지 그런 당이 성공을 하지. 자꾸만 그 카메라 다른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이는 앞에서 딴 소리가 나면 그런 진짜 참 저도 참 험한 말로 시쳇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집구석이 성공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이준석 방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특정 정치인이 누구라고 저는 알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죠. 뭐 새벽부터 말이죠. 뭐 쓸데없이 이 카메라 앞에만 쓰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멘트를 해주고 뒤에 가서 프라이빗하게 만났을 때 요거 요렇게 좀 하세요. 저거 저렇게 좀 고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품격인데 그 품격을 모르는 아주 날탕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픕니다. 자, 오늘 이 뭐 말씀 나누다 보니 거의 1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길게 해주세요. 길게. 아, 그렇습니까? 예. 이영풍 TV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풍 대표와 저의 세상을 보는 눈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제가 그 정치권에 잠깐 몸담았던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선거 때 보면 뒤에서 조용하게 뒤에서 묵묵히 돕겠다. 그건 정말 많아봤자 한 표입니다. 뒤에서 묵묵히 도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다른 사람들이 들리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도와줘야지 그 도움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목소리 내셔도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서 행동을 하면 세상이 바뀌고요. 그 행동하는 방법은 이영풍 대표나 저나 일치하는데 말과 몸과 돈입니다. 부지런히 알리시고 주변에도 알리시고 또 집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몸으로 직접 참석을 하시고요. 10명보다는 100명이, 100명보다는 10,000명이, 10만 명이, 100만 명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 하나쯤 뭐 안 나가도 집회는 굴러가겠지. 이런 것보다 또 집회가 열리면 참석을 하고 또 생계 때문에 생업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 못 나가시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는 유튜버든 또 조직이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 5,000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또 형편 되시는 대로 기부를 하시면 또 그런 그 기부를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 공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 불러봤자 지구는 그냥 돌아갈 뿐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해주신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시대가 요청을 해서 정치계로 다시 입문하는 그 순간이 오신다면 과감하게 목소리 내주시기도 제가 기대하고 희망하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정치판에 입으로만 정치하는 사람들, 온갖 술수로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몸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